최고의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GBC 법률 상담의 고도경입니다. 영주권 신청과 시민권 신청을 앞둔 분들은 오늘 방송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법률 상담 시간에는 시민권 신청 시 알고 계셔야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인 지속적 거주 요건과 4년 1일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영주권 신청 시 재정 보증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도움을 주시기 위해 이민법 전문 천관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요. 네. 최근의 이민 경향부터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최근- 시민권하고 네. 관련해서 최근 경향을 좀 알려드리면은요. 네. 전반적으로 반가운 소식은 최근에 굉장히 그 시민권 수속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3개월이 채 안 걸리셔서 선서까지 하신 분도 지금 계시고요. 3개월이요? 예, 2월 말에 접수하셨는데 5월 18일 날 선서하셨거든요. 와. 그러니까 거의 3개월이 채 안 걸린 거죠. 그렇게 정말 빨리 빠르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처리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한 3개월 전후로 지금 걸리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근데 물론 이제 케이스마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요. 네. 조금 더 이제 많이 이렇게 조사가 필요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경향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근데 조금 한 가지 조금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그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 한 작년 여름 초가을까지 접수된 케이스들은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예를 들면은 작년 2월이나 3월에 하신 분들이 사실 요번에 한 인터뷰를 한 3월쯤에 하셨고요. 그리고 좀 작년 6월이나 7월에 접수하신 분들이 이번 6월, 7월에 인터뷰를 하셔서 그분들은 또 거의 한 1년까지 걸리고 있습니다. 그럼 한창 코로나 때 신청하신 분들이 거의 1년 걸리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아마 그 정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 접수하신 분들은 또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안에 분명히 무슨 시스템 안에 그 지문 처리하고 연관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엮여서 네. 이제 좀 그런 경향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전반적으로 지금 뭐 밀려있던 것들도 빨리 처리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처리 속도 자체도 작년 말하고 올해 초반부터 접수한 케이스들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네. 이건 아주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항상 이 이민법 관련해서 궁금한 게 이민국에 어떤 서류를 넣잖아요. 그러면은 그 서류를 넣은 순서대로 일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케이스 접수 번호마다 이렇게 순서가 다 있는데 네. 근데 뭐 센터 사정에 따라서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좀 처리 속도가 틀려질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갑자기 한 센터에 너무 케이스가 많으니까 이제 케이스를 나눠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른 서비스 센터를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속도가 늘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그 들어간 같은 케이스라고 근데 같은 케이스라고 해서 뭐 같은 날짜에 들어간 게 비슷하게 나온다 이제 그런 거는 전반적인 거는 맞지만 네. 딱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중간에 딱 끼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날짜를 넘어가는 분들도 지금 계신 거군요. 예, 뭐 그리고 뭐 아마 지문 때문에 굉장히 많이 혼란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건 면제를 해주고 또 어떤 건 너무 오래 기다렸다가 또 뒤늦게 지문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영주권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또 특별히 또 최근 재작년부터는 또 이제 그 비이민 신분에 대해서도 이제 부분적으로 그 지문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막 지금 지문하고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한꺼번에 엮이면서 이제 처리 속도가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법안이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혼란이 있었고 네. 코로나 상황도 특히, 있었고 예. 하다 보니까 지문 관련인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 네, 그렇군요. 이렇게 시민권 처리 속도가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빨라지고 있다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신청 자격 되는 분들은 얼른 신청하시면 좋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또 다시 지금 그러니까요. 늦어질지도 모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인터뷰도 많이 같이 갔었고요. 이제 네. 저랑 같이 가시는 분들은 좀 이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같이 가시거든요. 네네. 제가 뭐 LA도 갔었고 산타아나 그다음에 샌프란난도 밸리 그 서비스 센터 이제 쭉 저희들 다 가봤는데 이 전반적인 경향은 굉장히 또 인터뷰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하는 걸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향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리고 그다음에 처리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지금 신청하시는 게 아주 적기일 것 같고요. 네네. 하지만 또 이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이 이제 뭐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는 거지 이제 과거에 이렇게 범죄 기록이 있으셨거나 네. 그런 분들은 일단은 좀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일단은 이제 범죄 기록이 있으시면은 도덕으로서 시민적인 품성이 없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다시 시민으로서 어떤 도덕적인 품성이 길러졌는지 뭐 이런 걸 이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네. 또 이민국이 원하는 포맷이 또 있거든요. 네. 뭐냐면은 그 케이스가 어떻게 잘 종결이 됐는지를 또 보여줘야 됩니다. 아. 거기를 위해서는 이제 법원 서류도 제출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범죄 기록이 있으시면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여전히 좀 열심히 따져보는 부분은 그 영주권의 합법성입니다. 아. 이거하고 관련돼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취업 이민이고요. 네. 일단은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획득하셨는데 그 스폰서를 위해서 일을 하시지 않은 경우는 조금 신청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고요. 왜 일을 못 하셨다면 일을 못 하셨는지를 굉장히 상세하게 소명을 잘 하셔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하고 일단 상의를 하십시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열심히 따져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취업 이민. 예, 특히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들은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잘 증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일을 못 하신 경우인데 신청 요건이 될지 안 될지는 일단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시민권 처리 속도 빨라지고 있다.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인터뷰 경향도 조금 많이 관대해진 편입니다. 네, 우호적으로 변했다는 최근 예. 경향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시민권 신청할 때 꼭 알아야 하는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먼저 지속적 거주 요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되게 많이 헷갈리시기 때문에 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이제 다른 내용들은 사실 시민권에 대해서 방송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네. 좀 알려드려야겠다 싶어서 제가 일단 얘기를 했고요. 잘 아신 대로 그 5년간 영주권 취득하시고 나서 5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신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케이스는 5년 지나면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되기 전 90일 전에 영주권 시민권 신청을 파일하실 수가 있어요. 네. 뭐 간단하게 그러면 5년이라고 봤을 때 네. 60개월. 물론 이제 3년이겠죠. 36개월 시민권자랑 결혼하신 경우는. 그렇죠.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5년이면 60개월이고 내가 미국에 30개월 이상만 있었으면 되지 않나? 절반 이상. 그렇죠. 그러면은 괜찮지 않냐? 그런데 물론 이제 산술적으로 맞습니다. 반 네. 이상이 있으시면 괜찮은데 네. 여기서 좀 헷갈리는 분이 뭐냐면요. 지속적으로 거주를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5년 지속적. 이게 뭐냐면은 너무 나갔다 오셔도 괜찮아요. 근데 한 번 나갔다 오신 텀, 지난번에 나갔다 온 거하고 이번에 나갔다 온 거 그 텀이 너무 나가서 체류하신 기간이 너무 길면 네. 지속적인 게 체인이 깨지겠죠. 60개월이라는 거가 미국에 지속적으로 쭉 계셔야 되는데 한 번 나가서 너무 오랫동안 나갔다 오시면은 그 지속성이 깨지게 돼요. 아. 예. 그래서 이 지속적 거주 요건이 그럼 뭐냐? 단순하게 막 산술적으로 60개월인데 30개월 이상만 있으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걸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리고요. 네네. 그러면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한 번 나가신 게 사실 6개월이 넘지 않으시면 됩니다. 6개월이 넘지 않으시면. 맥시멈 6개월인가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영주권 신청서를 딱 보시면은 나갔다 오신 게 날짜 숫자를 쓰고 그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갔다 온 날을 쓰게 돼 있는데 그 옆에 박스를 다시 보시면 6개월 넘게 나갔다 왔냐라고 물어보는 데인데 거기를 딱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6개월 이상 그 당시에 나갔다 왔다 그러면은 그 미국에 이렇게 좀 체류 의사가 없는 거네. 영주할 의사가 없었던 거네라고 이민국이 딱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계속 그러니까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일단 미국 내에 계속 영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한테 네네. 시민권을 주는 건데 네. 그분들은 6개월 이상 나갔다 오시면은 영주 의사가 없었구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고 자동으로 프리썸션이라는 게 떠오릅니다. 뭐 법률 용어로 프리썸션이라는 거는 네. 그럴 거다라고 단정해 버리는 것이죠. 프리썸션. 그러니까 이민국이 자동으로 한 번 나갔다 오신 날짜가 6개월이 넘는 경우가 딱 있으면 네. 그러면 이분은 영주 의사가 없는 거네라고 딱 하면서 자동으로 추가 서류 요청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뭐 미국에 계속 그 언제부터 언제까지 네가 나왔던 이 기간이 있는데 그때 미국 내에 영주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라. 뭐 예를 들면은 네. 나는 한국에 가 있었지만 내 배우자는 여기 있었다. 그렇게도 뭐 그런 걸로도 증명할 수 증명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세금을 텍스 리턴을 파일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여전히 뭐 부동산을 여기 소유하고 있었다거나 리스 계약서가 그 당시에 계속 있었다거나 뭐든지 체류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다라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6개월짜리가 하나 있으면 딱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나갔다 오실 때 물론 이제 다 합쳐서 30개월이 넘지 않으면 돼요. 5년 동안. 근데 네네. 내가 한번 나갔다 온 게 6개월이 넘게 있는지를 한번 잘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영주권 신분이신데 예를 들어 한국에 자주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짧게 연속으로 나갔다 오신 게 좋죠. 연속으로 6개월만 나가지 않으면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연속으로 6개월 나가지 말고 그다음에 나갔다 오신 기간이 총 30개월이 넘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일단은요. 너무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은 이민관이 딱 봤을 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 때요. 네. 한 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6개월 안 넘게 뭐 잠깐 하는데 너무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신 숫자가 많으면은 이민관이 조금 비우호적이 될 가능성은 있죠. 그것 때문에 떨어뜨릴 수는 없지만요. 네. 왜냐하면 미국 내에 영주할 의사를 가지고 시민권을 신청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물론 이제 영주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조금 이제 이민관이 봤을 땐 이건 아닌데 하고 하는 관점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떨어뜨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권 받기 전에는 이런 지속적 거주 요건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굳이 왔다 갔다 많이 하지 않는 너무 게 많이 안 최대한 하시는 게 좋죠. 좋다. 시민권을 생각하고 계시면은요. 네네. 그리고 일단 영주권자로서도 1년 이상 나갔다 오시게 되면은 영주 의사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영주권 포기각서 쓰라고 할 수 있죠. 영주권자도요. 그건 뭐 잘 알려진 대로 영주권자. 네. 1년 이상 나갔다 오시게 되면은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엔트리 퍼밋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네. 재입국 허가서 그거 많이 하시죠. 영주권자들은요. 이거 오늘하고 그건 상관이 없어서 일단 더 그건 말씀 안 드리겠고요. 네네. 그러면은 해외에 나가 있는 기간이 6개월이 넘어가면은 이렇게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는 걸로 간주가 된다. 간주하고 그러니까 시민권 신청 시에 시민권 신청. 시민권 신청 시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영주권자가 나갔다 오시는 건 1년 이상 나갈 때는 리엔트리 퍼밋을 하는 거 하고요. 그러니까 네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영주권 신청하실 때는 한 번이라도 6개월 나갔다 오신 게 있으면 추가 서류가 와요. 네. 그때 영주 의사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라고 시민권 신청자에게. 네. 그러면 이 시민권을 신청하고 싶은데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거기가 문제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었죠. 그렇죠? 네네. 그 경우는 사실은 카운트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걸 아마 대충 알고 계실 겁니다. 기간을 다시 세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카운트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이것이 뭐 5년 지나야 내가 처음부터 5년이다 이게 아니고 네. 이거하고 관련돼서는 4년하고 1일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4년하고 1개월 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정확하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미국에 이제 그동안은 막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1년씩도 네네네. 나갔다 오고 뭐 영주 의사가 없는 걸로 보이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영주를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온 날 그날로부터 4년하고 1일을 기다리시면 돼요. 4년하고 1일. 네. 원래는 5년을 영주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나갔다 오신 날짜로부터죠. 그러니까 벌써 뭐 여러 날짜가 지났겠죠. 네. 그거 말고 한 번이라도 내가 5년이나 6년 이렇게 영주권자였는데 그 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1년 나갔다 오신 기간이 있으면 그게 끊어지잖아요. 네네네. 끊어지면은 자 이제부터는 그 끊어진 그 기간 1년 이후에 내가 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들어온 날짜 그날로부터 4년하고 1일이 지나면은 그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1년 이상 해외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이제 시민권 신청을 하실 분들은 4년하고 1일 동안은 절대 나가면 안 되는 거군요. 절대 나가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거의 이제 미국에 계속 계셔야죠. 그게 제일 좋죠. 네. 그래서 이 이름이 4년 1일 그래서 정확히 규정인가요? 얘기하면은 4year하고 1day 룰입니다. 4year하고 1day 룰. 이거는 본인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날짜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죠. 계산하셔야겠네요. 정확하게 계산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네. 저희 사무실에도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시는데 아무튼 기억을 어떻게 하시는지 살리셔가지고요. 보면은 본인 여권에 다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렇죠. 출국날하고 이제 그걸 잘 계산하셔가지고 명확하게 해놓으셔야지 돼요. 네네. 그러면은 만약에 시민권자랑 결혼하신 분들은 3년 지나면 시민권 신청하실 수 그렇죠. 이제 있잖아요. 이 경우는 룰이요 2년하고 1일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그러면 자신이 1년 이상 해외에 나갔던 기간에서 들어온 기간부터 다시 네네. 4년하고 1일이 지나고 또는 3년, 2년하고 1일이 네네. 지나고. 그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룰인데 네. 그러니까 막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했다가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날라오고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5년 동안 미국에 있은 날이 60개월로 계산했을 때 내가 뭐 40개월 있었는데 몇십 개월 있었는데 이러면서 막 네. 이게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시는데 가만히 자세히 보면 내가 한 번 나갔다 온 게 6개월 아닌데 1년 미만짜리가 있습니다. 뭐 1년 이상 나갔다 오신 적 있으면 아예 시민권 신청 자체가 안 되시고요. 네네.
그러면 이 기간을 잘 계산해서 시민권 신청을 하셔야 네네. 되는데 그러면 해외에서 1년 이상 만약에 머물렀을 경우에는 내가 왜 1년 이상이나 머물렀는지에 대해서 또 이유를 제시하라고 하겠네요. 아니죠. 1년 이상이 넘었으면 아예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가 없죠. 아 네네네. 네. 1년 이상이 넘었으면 아예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가 없고요. 네. 4년 하고 원데이 룰이 적용되는 거고 6 개월에서 1년 미만 신청하셨을 경우에는 영주소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라고 자동으로 편지가 오게 돼 있습니다. 아까 그 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네. 리스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뭐 나의 배우자는 여기 있었다라든지 네. 텍스를 파일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증거들로 내가 영주 의사가 있었음을 증명을 하시면 그분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4 년하고 1일 룰이 적용되시는 분들은 그냥 딱 4년 그리고 1 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시민권 신청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네. 그러니까 이민관들이 이제 또 트집을 잡을 경우들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 나갔다 온 날짜가 또 딱 그렇게 되면은 또 6개월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시려면은 한 네. 4년 6개월 정도 하는 시점에 하시는 것이 아마 안전할 겁니다. 그런 룰은 없지만 그런 룰은 없지만요. 예. 아 좀 안전하게 또다시 문제를 하시려면 삼을 수가 있거든요. 아 네. 나갔다 온 날짜로부터 딱 계산을 하면 4년 1일이 되면은 만약에 마지막 전에 나갔다 온 날짜에서 또 6개월이 모자란다고 또 하면서 막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안전하다 그러려면은 4년 6개월 조금 지난 시점에 하시는 게 제일 안전. 네. 좀 기간은 여유를 두시고 네, 이런 여유를 경우는 두시고 하시는 것이 어쨌든 간에 시민권을 생각하고 계시면은 네. 1년 이상 나갔다 오시지 않는 것도 이제 한 가지 이제 지혜가 되겠죠. 네. 이 시민권 신청할 때는 해외에 얼마나 나가 있는지 이 여부를 정말 본인이 잘 계산하시고 그렇죠. 잘 계산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청서 자체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나라 그다음에 며칠간 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래서 합산으로 딱 체류 날짜하고 다 계산해서 쓰게 돼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6 개월 날수로 이상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잘 계산하셔야 돼요. 네. 그냥 6 개월 이상 안 나가는 편이 가장 좋겠네요. 그렇죠. 한번 나갔다 오시는 게 6개월이 안 넘는 게 좋죠. 네. 시민권을 생각하고 계시면. 네. 여기까지 시민권 신청 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지속적 거주 요건 그리고 예. 4년 1일 규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네. 네, 이번에는요. 영주권 신청할 때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네. 영주권 보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그 오바마 대통령 말기부터 이게 시작된 경향인데요. 네. 이게 뭐냐면은 그 이민자들이 그 공적 부조 혜택, 복지 혜택을 받아서 네네. 이게 그 공적 부조라는 거는 세금으로 충당되는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건데 그것 때문에 국가 재정이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여론이 굉장히 강했어요. 오바마 네. 말기부터 중반부터 쭉 해서 그때부터 이제 강화된 경향인데 이제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면서 정점을 찍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민국이 굉장히 이 가족 초청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재정 보증이 사실 가장 중요한 서류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특히 뭐 2018년, 19년 지나가면서부터 네. I-864라고 그러죠. 재정 보증. 이 재정 보증이란 건 뭐냐면은 내가 저 영주권 신청하는 사람이 네. 만약에 이제 몸이 너무 아픈다든지 병원 같은데 가게 됐을 경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재정 저 연방 정부나 주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공적 부조, 복지 혜택을 받아서 치료해서 이렇게 큰 부담을 줬을 경우는 네. 내가 갖겠다. 그걸 보증하는 것이 재정 보증이에요. 음. 근데 그러고선 이제 그 재정 보증을 세울 때 여러 가지에서 이제 서류를 요구하는데 네. 굉장히 깐깐해졌었어요. 이 재정 보증이요. 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그 경향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네. 내가 재정이 모자랄 경우는 그 이제 내가 초청하는 사람 페티셔너가 연대 보증인을 세우고 자신은 보통 세금 보고서를 내지 않아도 네. 문제가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다른 연대 보증인이 세금 보고서라든지 WT라든지 페이스톱을 내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문제를 크게 삼지는 않았는데 네. 한 재작년부터 2018년 정도부터는 내가 수입이 없어서 만약에 텍스 리턴을 제가 안 하고 다른 연대 보증을 세운 경우에도 왜 안 내냐는 식으로 서류가 옵니다. 연대 보증이 있는데도요? 있는데도 와요. 어. 오면은 설명을 잘 해서 내야 돼요. 내가 소득이 일정액이 안 돼서 파일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못 냈다. 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하도 그렇게 와서 앞에다가 설명을 해서 내도 와요. 아. 그러니까 학생이니까 네. 학생이라서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막 성적표까지 내고 아. 일을 못하니까 못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네. 왜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막 21살이 된 시민권자 아들이나 딸이 엄마 아빠 신청하는 경우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이제 뭐 대학교 3학년 정도니까 보통 세금 파일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적표 내고 막 이렇게 냈는데도 설명을 다시 하라고 와요. 그럼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편지에다가 이제 써서 내죠. 현재 풀타임 학생이고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네. 현재 텍스 리턴을 하지 않는다. 이제 그 정도로 그러니까 보증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절차가 돼버린 거예요. 아, 특히 가족 금전적인. 초청할 때는요. 그죠? 가족 초청할 때는 재정 보증이 다 필요하니까요. 네네. 보통은 원칙은 이제 초청하시는 패티셔너가 시민권자, 배우자나 시민권자, 뭐 자녀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서야 되는 거죠. 재정 보증은. 근데 이제 그렇죠. 안 될 경우에는 연대 보증을 세우고. 근데 이 재정 보증이 가장 중요한 서류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꼼꼼하게 따지죠. 지금 이 재정 보증을 중요하게 보는 건 바이든 행정부에서조차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건가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래도 조금 뭐 이민을 온정주의로 하자. 그래서 네. 이제 조금 나아질 기미가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히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고요. 왜냐하면은 뭐 지난달에도 대학생 자녀가 시민권 자녀가 부모님 초청한 경우인데 여전히 또 날라왔거든요. 아, 그래요? 앞에다 설명까지 해서 냈는데 아, 성적표로 네. 보여주면서 풀타임 학생이기 때문에 못 낸다라고 편지 앞에다까지 썼는데 네. 또 1040 인컴 텍스 리턴 왜 안 보냈냐 보내라고 왔어요. 또 아이고, 여전히. 네. 그게 6월 달입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번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 한 후반기에 네. 이민국에서 나온 게 아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정부나 연방 정부에 부담이 됐을 경우에는 주정부나 연방 정부가 그 보증 쓴 사람한테 받아내려고 이제 할 수 있다는 네, 네. 규정은 있었지만 사실상 안 했거든요. 안 했군요. 예, 그걸 안 했는데 이제 네. 트럼프 대통령 후반기에 앞으로는 하겠다고 메모가 딱 나왔었어요. 네. 메모랜덤이 이민국 메모랜덤이 나왔었는데 그 메모랜덤이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리신드인데 영어로 네. 캔슬된 거죠. 음. 그게 올 봄에 캔슬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쫓아올 가능성이 조금 더 낮아진 거죠. 왜냐하면 그런 메모가 있었는데 그 메모가 캔슬이 됐으니까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조금 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관대하게 나가겠다라는 제스처로 보일 수 있죠. 그런 메모를 없애버렸다는. 그렇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이 어떤 분들이 영주권 재정 보증을 해줄 수 있는지 그 자격이 궁금한데요. 예,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18세 이상 성인이 돼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이상이에요. 아, 영주권자여도 가능하군요. 예,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그래서 반드시 시민권자라는 증거하고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영주권자라는 증거, 뭐 영주권 카드를 카피해서 반드시 낼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정액 이상의 연간 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지 돼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소득이 그 가족 숫자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다 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I864P라는 차트가 있는데 그걸 보시면은 사람 숫자에 따라서 가족 숫자에 따라서 다 틀려요. 네, 네, 네. 이걸 제가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현재 나의 가족 수 플러스 저기서 스폰서를 받으시는 분, 그게 이제 딱 숫자인데 네. 이 가족 수라는 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런 가족 숫자가 아니고 네. 나를 포함하고 내가 만약에 스폰서를 쓴다 그러면 나를 포함하고 내 와이프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내가 부양 책임 있는 디펜던트 세금 보고서 아래 딱 붙어 있어요. 그럼 누구 디펜던트라고. 네, 부양 가족. 그렇죠. 보통 이제 미성년자 가족이 되겠죠. 네. 미성년 가족,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 합쳐서 나한테 아들 둘 있으면은 넷이게 되겠죠. 넷. 그렇죠. 제 배우자, 아이 둘, 미성년자. 네. 넷인데 그럼 내가 스폰서할 사람 하나. 그래서 5. 그 5명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를 딱 보셔야 돼요. 그 표에서요. 아. 그거 이상이 되시면은 텍스 리턴으로 일단은 스폰서를 하실 수가 있죠. 네. 뭐 네, 소득의 몇 퍼센트 뭐 그런 것도 정해져 있나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미국이 정해놓은 극빈선 상이 있습니다. 이게 네. 그 극빈자 소득의 125%가 음. 되면 일단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뭐 부수적으로 보면은 이제 현재 또 내가 계속 스폰서를 하려면은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세금 보고서 이외에도 W2나 최근 페이스톱 이런 것도 같이 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네. 내가 재정적으로 그래도 스폰서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예,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만약에 내가 소득이 모자라면은 연대 보증인을 조인트 스폰서를 세울 수도 있고요. 네. 조인트 스폰서의 자격도 똑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네. 그러면 이 재정 보증인의 역할은 언제까지 지속이 되나요? 예, 이게 되게 그러니까 요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네. 너무 이게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10년이라고 하시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냥 네. 기간으로 10년. 네. 왜냐하면은 그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인컴으로 텍스 크레딧으로 그 일한 크레딧으로 40쿼러거든요. 네. 1년에 4쿼러가 있기 때문에 대충 일하시는 기간으로 1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10년 정도 기간 재정 보증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영주권자께서 네. 돌아가시거나 또는 이제 외국으로 완전히 가버리시겠다 영구 추구하신 경우 네. 그때 끝납니다. 또 아. 재정 그 보증 기간이 끝나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그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신 분이 시민권자가 될 때 보증 의무가 또 끝나요. 아, 시민권자 되시면은 네, 시민권자가 종료. 되시면은 보증 의무가 끝납니다. 그리고 영주권자가 해외로 돌아가 버리면 또 끝나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재정 보증인 역할이 꽤나 긴 시간 동안 지속이 되는 거겠네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렇죠. 40 워킹 그 크레딧이니까요. 워크 네. 크레딧이니까 그냥 대략 한 10년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분이 빨리 이제 시민권을 따시면 또 없어지는 거고 아, 예. 그런 게 있죠. 네, 네. 원래 우리가 이 미국에 살다 보면 재정 보증인 돼줄 수 있냐 이런 부탁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최근 경향이 뭐 네. 이렇게 뭐 정말로 연방 정부나 주정부가 이게 쫓아와서 받아낸 예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한국 분들이 또 워낙 일을 열심히 하고 안 기다려고 그러기 때문에요. 네, 역한 경우가 아니면 한국 분들은 이게 쫓아오게 할 일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그냥 아파서 쓰러진 경우 병원비거든요. 아, 결국에는 예, 그래도 이제 보통 책임감이 있어서 한국 분들은 다 네. 대부분 다 내가 어떻게든 충당하려고 그러죠. 많으면. 아, 그리고 아직까지 이렇게 막 쫓아온 예는 없는데다가 또 바이든 행정부부터는 조금 더 약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있어서 네, 네. 또 너무 막 겁나게 하지 마시고 이제 또 서로 도와준다는 의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거 작은 책임은 아니라는 건 또 알고 계셨으니까요. 네. 본인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셔야 돼요. 네. 예. 법률상으로는 이렇게 네. 재정 보증인에 대한 뭐 역할이나 쭉 네네.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그렇게 강하게 압박이 들어오는 거는 아니다. 네, 뭐 그럴 수도 예,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그것도 100%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네. 그러면은 그 세금 보고 사항으로 내가 얼마 이상 소득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럼 그거가 뭐냐라는 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럼 세금 보고서 상으로 봤을 때 토탈 인컴입니다. 토탈 인컴. 토탈 인컴이 얼마 이상 돼야지 할 수 있으니까 그 인컴은 토탈 인컴을 보시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그럼 EDD 받은 것도 되냐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일단은 그것도 답은 당장은 돼요. 왜냐면은 그 토탈 인컴에 포함될 수 있는 금액은 뭐가 있냐면은 내가 EDD로 받았지만 그거는 고용주가 그 실업 보험으로 돈을 내서 받은 돈이거든요. 네. 실업했을 경우에. 네. 그게 또 실업 수당처럼 받는 거지만 보험금의 일종이라서 만약에 그것이 택서블 하다라고 포함되면 EDD도 돼요. 택서블. 세금을 내는 EDD 돈은 네. 토탈 인컴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스폰서를 해준다 그러면 이제 그걸 써도 되고요. 근데 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고용 상태에 있는지도 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너무 이게 길어지면은 그거 포함돼 있다고 해서 일단 가지만 인터뷰 갔을 때 아직도 실업이에요. 그럼 그건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펜션의 경우도 있습니다. 펜션을 받으시는 경우도 그 펜션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거면은 쓰실 수 있습니다. 세금 택서블한 펜션인 경우에는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법률 상담 시간에는요. 이민법 전문 청관우 변호사님 모시고 영주권 신청 시 그리고 시민권 신청 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민법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청관우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번호 하나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부에나파크 사무실은요. 714-522-5220입니다. 714-522-5220이고요. LA 사무실은 213-232-1655 713-232-1655입니다. 네, 213-232-1655번이 LA 카운티 오피스 전화번호입니다. 편하신 위치로 하셔서 연락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천관우 변호사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번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